이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름이 이승기라고 하고 올해 만 59세입니다. 광부 일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20년 했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뭐 한 27, 8년 정도 되고 광부로 24년을 일했고요. 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다닌 건 21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2일자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태백의 마지막 광부가 됐습니다. 연탄은 너무나 서민의 연료죠.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서울 아현동에 있어요. 그게 연탄을 떼는 아파트입니다. 세운상가도 과거에 초창기에는 연탄을 뗐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죠? 제 어머니가 올해 87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원시 시대라 보면 돼요. 뗄감이 어디 있어요? 뗄감이 없지. 소똥이나 이런 거 시골에 소똥 아프리카 알잖아요. 아프리카 소똥 말려가지고 연료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석탄이란 말이에요. 연료. 탄을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거는 19세기 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조선광업준칙이라고 하는 당시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연료로서라든가 이런 가치는 없었는데 본격적인 건 아무래도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이제 전쟁을 치르고 하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일본이 그런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조선소도 가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수물자를 만들다 보니까 석탄이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석탄으로 많이 다녔으니까 옛날에. 물론 일본에도 석탄 광산이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유네스코 등재했던 뭐 군함도라든지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징용 같지만 그게 대부분이 석탄 광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전쟁을 하기 위한 물자로서 석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광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만,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점령했던 지역들에서 그런 탄광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광산 개발이 본격화된 게 도계. 삼척 도계 지역이 1930년대 개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과 맞물려서는 195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월 정도 태백 삼척에서 탄이 캐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나라의 부흥을 상징하는 듯 우리나라 지하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제일 많이 발전했을까요? 우리나라 발전이라는 게 소위 1960년대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발전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석탄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시의 상당수 많은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난방을 뗄 수 있었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임금이지만 연료비가 쌌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몰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석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것은 한국의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자 견인차자 원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광 작업은 급속도로 현대화되었고 불에서 파낸 석탄은 재빨리 선광되어 도시와 산업지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무연탄은 우리들의 가정에 새로운 연료로 등장해서 나날이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진장한 무연탄의 공급은
이때까지 나무를 베어대야 된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산림 녹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가해주기도 했습니다. 연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정용 연료로서 되게 획기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는 다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그게 다 사람들이 나무 베서 떼니까 그랬는데 그게 연탄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무를 더 이상 안 떼도 되는 거죠. 산림 녹화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석탄으로부터 연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혹시 정동진의 모래시계 보러 기차 타고 가보셨어요? 서울에서? 그 노선이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진에서 이제 올라오면 삼척 지나서 태백 지나서 제천 쪽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서울의 상봉역, 청량리역 이쪽으로 연결돼 있는 기차가 그 기차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상봉역이 석탄의 그 서울에 이제 집화가 돼서 거기서 연탄 공장에서 그 석탄을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에 공급하고 이랬던 역사들이 있죠. 늘어가는 연탄의 수요와 앞으로 세워질 공장의 연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처음인 고속 굴파기 경진이 이곳 대한석탄공사 산하 함백탄광에서 시작되었는데 보름 만에 석탄 생산량에 있어서 동양 신기록을 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 광산의 최호황기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 조건은 엄청나게 열악했지만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광산 개발을 독려를 했고, 그리고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예를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뭐 6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 그런 뭐 금탑 산업훈장, 뭐 동탑 산업훈장 뭐 이런 걸 주면서 엄청나게 독려를 했고요. 석탄이 나올 때까지 빨리 이 돌과 흙을 캐내는 작업이 굴진인데 이 굴진 작업이 잘 되어야 석탄을 캐는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굴진 작업을 하도록 고속 굴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고속 굴진 대회를 열고요. 그리고 모든 강업소마다 누가 더 빨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고속 굴진을 했는가, 하루에 몇 미터를 했는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 막대 그래프로 광업소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1월 10일 대한석탄공사 회의실에서는 모범산업전사 표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먼저 각지 탄광에서 우수한 채탄 성적을 올린 20명의 모범산업전사와 또한 석탄 수송에서 공로를 세운 3명의 선원에게 각각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광부를 뭐라 그러냐면 산업전사라고 그랬어요. 군인이라고 그랬대요, 군인. 바로 그랬던 광부들과 그랬던 석탄 산업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석탄 지역에서 시작됐다. 탄광 지역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회가 새롭네. 폐허가 된 것 같다. 다 광내에서 쓰던 자재인데. 광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22살 때부터 이제 강업소 일을 시작했어요. 로도, 선풍기, 포크레인. 포크레인 저거 내가 운전하던 건데. 처음에 입사해서 기계공, 기계 수리를 하고 이런 기계 수리를 했었어요. 곤양기 운전이라고 사객 내려가는 곤양 운전도 하고 그 운전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수리공, 수리도 하고 또 수직갱 거기에서 그 로프 교체 뭐 판 끌어올리는 작업 그런 것도 했고 포크레인 작업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화약 운반하는 그런 화약도 운반해봤고
또 채탄 막장에 들어가서 탄도 캐고 이 광산에 다 있는 부서마다 거진 한 번씩 다 가서 작업을 했고 내가 토박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다음에 내 아버지 그다음에 나 이 3대가 광산을 다녔으니까 이 장성공업소라고 없었다 그러면 이 태백 지역도 없었을 건데 6.25 당시에도 이 장성공업소가 있었어. 88년 역사니까 엄청난 역사니까 전쟁이 났어도 여기서는 광산에서 탄을 캤으니까 왜 우리나라의 에너지였으니까 진짜 다니니까 너무 고전해. 그러니까 이 태백시라는 데가 있지만 뭐 심장 빠진 태백시. 1998년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그 정선 쪽 또 태백 쪽에 출장을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폐광이 되면서 이제 각종 개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같이 왔다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버려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볼거리, 거대한 박물관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좀 감동스러웠다고 그럴까요? 태백이란 동네가 1981년 7월에 태백시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삼척군, 장성읍, 황지읍이라고 그랬는데 삼척군에서 황지읍과 장성읍을 따로 떼가지고 태백시를 만든 거예요. 생산량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의 2,400만 톤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아마 태백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석탄 생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다 보니까 태백이라는 이름이 많이 회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순수하게 광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약 6만 8천 명 정도니까 7만 명 정도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 뭐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찾아서 돈 벌러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일하는 것보다 위험성은 있지만 급여를 좀 더 많이 주니까. 그렇죠. 봉급이 저도 그 이제 봉급이 세서 이제 왔걸랑요 여기를요. 한 달은 450만 원. 14년 전에 한 달은 450만 원, 한 달은 600만 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보너스가 600%였었으니까 한 달 건너 보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450, 한 달 600. 뭐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 다음으로 태백거리가 가장 유행에 민감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그런 것들이 왔다라는 게 이제 그만큼 경기 순환이 좋은 거죠. 소비도 많았던 거예요. 소비 자체도. 뭐 쉬운 말로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광산이라는 것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노동자들이 갑반, 을반, 병반이라고 해가지고 8시간씩 서로 계속해서 채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뭐 술집, 뭐 미장원, 뭐 그 외에 뭐 각종 서비스하는 무슨 뭐 당구장, 볼링장, 극장 엄청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시기가 이제 바로 70년대, 80년대 말까지. 근데 그게 지금 1988년도에 그러니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때부터 사양산업이 돼갑니다. 그때가 이제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주탄 종유가 아니라 주유 종탄. 그러니까 탄이 주가 아니라 석유가 이제 주가 되는 시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탄을 캐는 비용이 석유로 떼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석탄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그쪽은 이제 노천 탄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산을 이렇게 걷어내면 거기에 석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내려와서 이거를 캐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석탄이에요. 우리가 캔 석탄. 이게 진짜 석탄이에요. 이게 석탄이 어떻게 되냐면 갱구를 들어갔어요. 그럼 걸어서 700m를 가야 돼요. 도보로 700m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한 대밖에 없는 수직으로 900m를 내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걸 타고 900m를 내려가요. 내려가서 또 보도로 걸어서 한 5분 정도를 가면 사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수경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간 사경이 나와요. 그 사경을 타고 또 한 5분 정도를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75가 나와요. 그 마이너스 475가 뭐냐면 해수면보다가 475m를 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상 600인데 플러스 600인데 해수면까지 내려가서 600m를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총 1km 이상 내려, 1km, 한 1.1km 가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내려가서 인차라는 걸 타고 뭐 길게는 한 15분에서 20분, 짧게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서 모시락이나 이런 걸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막장까지 또 들어가는데 한 5분 정도 걸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막장은 이게 막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이 단면이 석탄층인 거죠. 석탄층이고 이 석탄을 구멍에서 발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동발을 날라서 세워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막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뭐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지압에 의해서 밑에 지압이 어마어마해요. 심지어는 이걸 딱 시공해 놓으면 한 이틀 만에 막 오그라들어 이렇게. 지압이 그렇게 세요. 사람이 거기 내려가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업소 입장에서는 경영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광업소의 경영에 정부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른바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먼저 폐광하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광업주들이 빨리빨리 폐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으면서 198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다 폐광이 돼요. 강원도에 있는 탄광이라고 하는 영월정 태백스 삼척에 있는 광업소가 총 169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태백이 55개, 정선이 69개, 그리고 영월이 한 15군데 있었고, 그리고 삼척이 한 나머지 한 30 몇 군데 정도. 올해 6월 30일자로 태백의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내년에 같은 시기에 아마 도계광업소, 석광 도계광업소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광산, 탄을 캐는 광산은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소위 경동탄광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남고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탄광은 이제 다 문을 닫는다 보시면 됩니다. 많이 아쉽죠. 이제 뭐 더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이 됐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강부고 우리는 이제 태백에선 저는 태백에선 이제 마지막 강부예요. 이제 저 가면 이제 또 있지만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업소였고 여기가 생산도 제일 많이 한 강업소였고 너무 아쉽죠. 그래서 뭐 희노애락 같은 거는 그것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냥 뭐 생각하면은 뭐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냥 주마등처럼 쭉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생각이 나요, 그게. 일적으로 따지면 그게 가장 힘든 거는 막장에서 탄을 켤 때는 가장 힘들고 왜 공기 자체도 안 좋고 지열로 인해서 열도 많고 얼마나 더운 데인지 탄이 나가면 김이 무렁무렁 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 계란을 갖다 막 묻어놔 봐요. 있나 봐. 그럼 계란이 막 익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상화 속에 땀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를 들면 물이 그냥 쭈르륵 흘러야 돼요. 그 하루 한 3번씩 그렇게 막 따라내고. 그 막장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었던 거는 이제 막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앞에서 탄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탄이 한 무릎까지 여기까지 딱 발목까지 딱 잡혔었어요, 여기까지요. 나 혼자 막 빼려고 해도 이게 빼면 뺄수록 이게 탄이라는 게 자꾸 움직여서 자꾸 되게 쪼여온다고,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무릎까지 탄에 딱 갇혀 있을 때 그때 좀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 10분 정도 후에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후산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파가지고 나를 꺼내줬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남죠. 저도 죽을 꼴 강업소 입사해갖고 딱 보름 만에 죽을 꼴 생겼어요. 동을 이만한 걸 안고 아까 그 사격이라는 데 있죠. 거기를 올라가다 발파가 덜 돼서 이제 암석층에 돌을 딱 쳤는데 이만한 게 떨어지면서 저를 여기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고 15m를 굴렀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서 뭐 아픈지도 모르고 다시 쓰니까 나가래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가장이 네 다리에 피 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피가 줄줄 나더라고요. 그 피 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몸이 고통이 많으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나와서 병원 가서 이거 다리만 치료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몸을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고치는데 또 2년 걸렸어요. 사고는 뭐 자질구레한 사고 같은 경우는 맹중상인데 어두운 공간이니까 못을 박더라도 잘못하면 깜깜한 데니까 손가락 부러진 사람이 많고 또 날카로운 부분이 많으니까 절단되는 사람도 많고 낙하물에 의해서 떨어져서 머리나 뭐 허리나 이렇게 다친 사람들도 많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구호대 활동 여기는 특수직종이니까 광산이라는 자체가 특수직종이니까 특수구호대라고 해서 사람들 구조하러 가는 그런 거를 이제 훈련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구해 갖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스 사고 났을 때도 내 동료가 내 눈앞에서 순직하셨는데 구해해서 나오고 대부분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거리니까 만약에 다치거나 뭐 힘든 상황이 되면 골든타임이 없어. 1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 그런 사고를 안 내려고 뭐 노력은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사고니까. 우리 회사 우리 쉽게 말하면 전사라 그러잖아요. 강부들 보고. 전우회가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좋았던 일은 이제 항내에서 그냥 이제 객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날 일을 완성을 못할 때 그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그냥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거들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작업을 또 같이 또 끝나가지고 이제 또 같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진짜 그런 게 좋더라고요. 또 그런 게 동료들이 좀 같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 같이 있으니까 그 뭐 사람이 좋은 거지 뭐요. 사람이 같이 이제 뭐 어려울 때 같이 하고 또 뭐 힘들 때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또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예. 저는 여기 와서 IMF라는 걸 여기서 적었는데 여기는 IMF가 없었던 동네가 여기예요. IMF가 뭔지 모르고 지내갔걸랑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아유 광산, 뭐 광부 뭐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광부 탄 캐는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애들 다 대학교 보내고 행복해 나 이렇게 행복해지 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 힘들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어서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고 그리고 남도 도와줄 수 있었고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했었고 저는 그래요. 창피하지도 않았고 저는 당당했고 제 직업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이 직장은 제 인생에서 참 행복했던 데가 아닌가 싶어요. 자신감도 있었고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원천이 됐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 때 따뜻한 힘이 됐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지에서 일을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항상 밝은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석탄광이 우리나라를 살린 기업이야. 이 역사를 아까 얘기한 88년 역사를 보존했으면 좋겠어. 이거 자체가 다 유산인 거야. 사람도 그렇지만은 자원도 그렇고 하다 뭐 도시도 그렇고 생애주의가 다 있습니다. 출생부터 성장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물론 석탄이 뭐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저무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더 이상의 석탄이 주요 자원으로 이제 기능하기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류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석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반개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류의 문명 수준을 한글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주요 요인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연구하고 이걸 기록해두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광부하실 수 있으세요? 했죠. 예. 광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하죠. 예. 뭐 지금은 문을 닫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그대로 가서 모든 걸 그 옛날 그대로 하고 뭐 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할 것 같아요. 뭐 굳이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 20몇 년 제 인생의 반을 해왔는데 뭐 지금 하면 못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24년이라는 동안 계속 그 최고의 막장, 쉽게 말하는 인생 끝이라는 그 막장 거기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 있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